네, 최근 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서 펀드에 대한 관심 상당히 많으시죠. 오늘 월드와이드 펀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김민권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한 주간 해외 펀드 시황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13일 그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오전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그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펀드는 한 주간 2.86% 상승했습니다. 소형 기준으로 대부분의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보였으며 러시아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좋은 반면에 그 헬스케어 섹터 비중이 높은 펀드의 성과가 부진한 것이 눈에 띕니다. 공모 해외 펀드 설정액은 14일 현재 31조 3,312억 원으로 전주 대비 479억 원 감소했습니다. 순자산액은 주식시장 상승으로 3,077억 원 증가한 27조 7,50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러시아 쪽은 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은 계속해서 좀 맞습니다. 하락 추세인 것 같아요. 좀 수익이 안 나왔다는 점 좀 특징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주 어떤 펀드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은 심적 고뇌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 위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위험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는 그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국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국가를 투자할 수 있는 아세안 펀드에 대해서 이제 아세안 투자 펀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요. 아세안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인도에 이은 그 새로운 시장으로 좀 부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타자나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아세안. 글쎄요, 지금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한 국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맞습니다. 연합인데 아세안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이 안에 속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세안 좀 소개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 아세안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아세안은 이제 1967년 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태국 5개국으로 이제 설립된 동남아 국가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로 확대되어서 10개국이 지금 속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인구는 2.5 그리고 필리핀 0.9억 그리고 베트남은 0.9억을 비롯해서 총 인구가 6.1억 원으로 이제 세계 3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풍부한 자원과 이제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그 한 세계의 경제의 차세대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는 2.4조 달러로 한국의 한 2배 정도 되고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국가입니다. 네, 상당히 크네요.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쪽이 최근에 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일단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의 성과는 조금 미미해서 주식도 많이 빠졌잖아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쪽도 좀 뚜렷한 하락 기조가 최근에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2009년 이제 그 상승기를 시작하면서 2014년 5월 고점까지 상승폭은 좀 컸습니다. 210% 정도 넘었는데요. 2013년 5월 이후 이제 그 FRB의 그 양적 완화 종료 선언 이후에 이제 이머징 마켓 나아가 이제 아세안 주식시장에 대한 그 난기를 좀 만나면서 고점에서 잇따라 그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8월 글로벌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이제 MSCI 동남아 지수는 한 달간 10.97%가 좀 하락을 했고요. 동기간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9.2%가 하락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아세안 주식시장의 성과는 마치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아세안 시장은 여전히 전 세계 경제 및 인구의 그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따르면 아세안 지역은 20세 이하 인구가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15세에서 이제 64세의 취업 인구가 각국의 총 인구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좀 되고요. 방대한 내수시장 소비 역시 향후 아세안 시장의 그 버팀목이자 비즈니스 기회로 좀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MSCI 그 동남아 지수는 2009년 이후 최고점이었던 2013년에 지수 레벨에서 50% 가까운 그 다운을 보였고요. 아세안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이제 하락을 겪으면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밸류에이션 자체도 뚜렷하게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등 불확실 요소가 전반적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뭐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아세안 주식시장은 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맞습니다.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내려온 이후 가장 결정적인 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자금이 계속 이쪽에서 빠졌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뭐 펀드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거의 뭐 그렇죠. 연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시장에서는 올해 힘들다 계속 나오는 지표들을 봐도 간밤에도 뉴욕장에서 지표가 안 좋게 나서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고 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이쪽에 좀 흐름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세안 시장의 자금 이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과 좀 연관지어서 흐름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실까요?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이머징 마켓 통화는 사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될 우려가 좀 있고요. 아세안 통화 역시 또 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시장 변동성을 좀 겪으면서 말레이시아 뭐 링깃이라든가 인도네시아의 루피 뭐 이런 부분이 나란히 그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다른 이머징 국가와 비교하면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는 그렇게 평가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 아세안 환율 조정으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가져올 그 달러 평가 절상의 충격이 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이제 이후에 미국이 정식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초기에는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펀더멘털에 좀 집중하기 때문에 아세안 시장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좀 됩니다. 네,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좀 시장이 올라가려면 통화가 워낙에 붕괴가 되고 특히 브라질 쪽에 많이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이쪽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어쨌든 좀 길게 본다면은 다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세안 10개국이 구성된 그 아세안 공동체 및 그 아세아 주변국을 포함해서 한 16개국의 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2015년 중에 이제 협상이 완료되거나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은 이제 아세안 이것 때문에 아세안 내부의 경제 협력이 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세안 동북아 그리고 남아시아 그리고 아세안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포괄하는 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경제 공동체는 그 역내 무역이라든지 소비,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서 놓칠 수 없는 비즈니스가 기회를 좀 제공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개별 국가 측면에 봤을 때도 예상보다 어떤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아세안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고는 있지만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각종 경기 부양책을 주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금 우대를 통한 뭐 기업의 투자 유치라든지 국제 무역 간소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은행 계좌 개설 및 부동산 투자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고요. 태국 역시 그 농촌 부양책을 좀 내고 있고 중소기업 성장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제 조치를 좀 내놓고 있고요. 연말에는 이제 금리를 0.2%로 인하하면서 통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효제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과거 아세안의 경제는 대부분 이제 중국 및 구미 지역에 대한 내수 중심의 해외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지만 최근에도 이제 자국 내외 확대를 통한 경제 기반을 좀 다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련했을 때 아시안 경제가 장기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에서도 인구 구조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뭐 고령화 하는데 전혀 반대예요. 지금 취업 인구가 젊은 인구가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에 담보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세안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실히 잡혔거든요. 좀 투자 포인트도 저희가 좀 이해를 했는데 펀드 쪽에 좀 관련해서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아세안 투자 펀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고요. 첫째는 그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아세안의 그 경제 국가들이 인프라가 좀 취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개발 수요가 좀 많이 높습니다.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뭐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를 제외하면 아세안 국가의 그 인프라 그 경쟁력은 그 부분이 또 경제 발전이 좀 이루어질 거고요. 따라서 경제 성장에 따라 인프라 수요가 증가로 뭐 미얀마는 2030년까지 3,200억 달러,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이 각각 뭐 2020년까지 2,350억, 1,700억, 그리고 1,050억 달러의 그 인프라 투자가 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수 소비 성장도 투자 부분인데요.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비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성장하고 있고 아세안 10개국의 1인당 그 GDP는
2009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세안 그 중산층 규모 역시 2009년에 8천만 명에서 2030년에 4억 9,900만 명으로 5.2배가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세 번째는 이제 유연한 국가별 배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나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한 분산 투자가 좀 가능하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공통적으로는 강력한 내수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국가별로 분산 투자가 이제 가능하니까 10개국에 대해서 중심을 어디에 실느냐에 따라서 또 펀드 수익률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펀드라는 상품 자체가 원래 장기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지 높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상당히 생겼다. 지금 구간에 상당히 진입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할 만한 펀드 좀 소개를 부탁드려볼게요. 저 어떤 펀드 있는지. 네. 펀드는 이제 세 가지 정도 가져왔는데요. 그 삼성 아세안 증권, 그리고 NH 파워 아세안 플러스, 그리고 JP 모건 아세안 증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펀드 모두 주식형이고요. 2006년에서 2007년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삼성 아세안 증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6개국의 성장성이 높은 저평가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경기 변동성 그리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종목 교체로 꾸준한 그 알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입니다. NHCA 파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아세안 국가에 투자를 한 동시에 한국에도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천연자원 등 이런 산업 부분에 대한 섹터 내 분산 투자가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서 오랜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그 아몬디 싱가포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JP 모건 아세안 증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에 중점을 둔 하향식 및 상향식 그 분석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그 광범위한 종목 유니버스 속에서 이제 커버리지가 가능하고요. 중소형주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테마를 선호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 베스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종 투자 그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설정액은 보시는 것처럼 그 삼성 아세안 그 증권펀드가 366억 원, 그리고 NHJ 파워 아세안 플러스가 239억, JP 모건 아세안 증권펀드는 56억이고요. 6개월 성과를 보게 되면 삼성 아세아 증권은 마이너스 9.19, 그리고 NHCA 파워 플러스는 마이너스 13.93, 그리고 JP모건 아세안 증권은 마이너스 14.94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1개월하고 일주일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 일단 6개월은 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일단 워낙에 흐름이 안 좋았고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좀 수익률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가장 고민되는 게 공통적으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아마 좀 가장 꺼려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도 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수수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펀드 자체가 2006년하고 200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수가 좀 높은 편이고요. 삼성 아세안 증권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가 1.94%, 그리고 선체 수수료가 따로 1%가 있고요. NHCA 파워 아세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총보수가 1.5, 그리고 선체 환매수가 2%가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아세안 증권 펀드는 총보수가 1.935%고요. 선체 수수료 자체도 1.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선체 수수료가 뭐 1%에서 2%까지 있는데 키움증권에 오시면 저희가 선체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 솔깃하네요. 키움증권에서는 없습니다. 수수료가. 마지막으로 지금 아세안 펀드 투자 지금 살펴봤는데 지금은 일단 상황이 조금 안 좋거든요. 이제 향후 미래를 보고 투자할 만한 펀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좀 투자 주의할 점 마지막에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수익률이 좀 좋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정식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게 되면 초기에는 뭐 주식이나 환율적인 좀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그 추이를 좀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세안 펀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관 과장과 함께 월드 와이드 펀드 오늘 아세안 펀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